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이민아라고 해요.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결혼식 올릴 일만 남았던 제가 추석 명절 그 좋은 날 파혼이라는 선빵을 날리고 파혼녀가 됐는데요. 이미 제 주변에서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 전혀 부끄러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파혼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늘 조용히 눈치를 보며 자랐어요. 집에서 눈칫밥을 먹었냐고요? 어디 친척 집에 얹혀 살거나 재혼 가정이었냐고요? 아니요. 둘 다 아니에요. 친부모님과 함께 저희 집에서 자랐지만 저희 가정은 그리 모범적이라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말수가 적은 아이였다기보다는 말을 꺼낼 기회 자체가 별로 없는 아이로 자랐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늘 긴장한 공기가 감돌았고 웃음소리 같은 건 들릴 일이 별로 없었죠. 아버지는 목소리도 크고 존재 자체가 위압적인 분이셨어요.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저는 얼어붙는 것 같았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고 밥상이 마음에 안 든다며 엄마에게 집요하게 나쁜 말들을 쏟아내셨던 분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야? 반찬이 이게 다야?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한테 이딴 거밖에 못해? 가장인 내가 웃어? 미안해요. 오늘 시장이 일찍 닫아서.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정성을 들여봐. 뭐라도 만들어내지. 집에서 놀고 먹는 것밖에 하는 일도 없으면서 보나마나 또 낮잠이나 실컷 쳐자다가 있는 거 대충 꺼내서 차렸겠지. 그러니까 밥상이 이 모양 이따위 아니야. 아유,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신 좋아하는 계란말이라도 하나 해올게요. 천천히 드시고 계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며 폭언을 일삼으며 엄마를 무시했고 마치 부리는 사람처럼 대했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에게 대체적으로 침묵하며 순종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괜히 아버지 기분이 나쁘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엄마는 그럴 때도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요, 내가 조심할게요 라는 말을 달고 사셨거든요. 그렇다고 엄마가 늘 그렇게 죄인처럼 죽어 지내셨던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서러움이 폭발하면 아버지께 달려들어 큰 부부싸움을 하곤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늦게 들어오신 날 한 번씩 그러셨던 것 같아요. 술에 취한 아버지는 현관에서부터 고함을 지르며 들어오곤 하셨습니다. 뭐야? 거실에 사람도 없는데 때나처럼 환하게 불을 왜 이렇게 다 켜놨어? 전기세 누가 내는데? 당신이 아직 안 들어오셔서 켜놓은 거예요. 지난번에는 불 다 꺼놨다고 뭐라고 하셨잖아요. 이씨 뭐야? 지금 나한테 말 대꾸하는 거야? 내가 술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 못할 줄 알아? 나를 뭘로 보고? 다 죽었어.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아유, 제발 좀 그만해요. 지금 몇 시인지 알긴 해요. 이웃들이 욕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당신한테 다 맞춰주고 눈치 보며 사는 나한테 대체 왜 이러냐고요, 정말. 이게 미쳤나 진짜. 너 낮에 집에서 대체 뭘 먹었길래 이래? 어? 너 오늘 날 제대로 잡은 줄 알아? 그래. 어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더 해봐. 해보자고. 그렇게 엄마가 폭발해서 달려들면 아버지는 보이는 것들을 집어던지기도 하셨고 그럼 저는 방문 틈으로 들리는 소리에 숨죽이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발 그 싸움이 빨리 끝나기만을 빌었죠. 그렇지만 한 번 시작된 싸움은 꽤 길게 이어졌고 아버지의 고함과 엄마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엉겨 온 집안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이불 속에서도 귀를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던 날도 여러 날이었습니다. 그런 밤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엄마는 다시 순종적인 엄마로 돌아와 아버지 눈치를 보곤 하셨어요. 그런 상황에 안도하게 되는 저 자신이 싫기도 했지만 어린 아이였던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지만
오빠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오빠가 아버지 좀 말려봐. 아버지가 엄마 말보다 오빠 말을 더 잘 들어주시잖아. 저러다 또 밤새 싸워서 위층에서 내려오면 어떡해. 내가 뭘 어떡해. 지금 내가 끼어들어봤자 아버지 화만 더 나게 하는 거지. 너도 귀 막고 네 할 일이나 해. 오빠는 어쩜 그래? 엄마가 걱정도 안 돼?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지. 걱정 마라. 저러다 마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나가. 나 공부해야 해. 난 서울에 있는 대학 붙어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오빠는 하루빨리 대학생이 되어 집에서 나갈 생각만 하는 것 같더니 실제로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하며 서울로 가버리고 이후로 집에 잘 오지도 않았어요. 저 역시 불편한 그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혼자 남을 엄마를 생각하면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집에서 엄마 밥 먹으며 대학 다니기를 원하셨으니까요. 너까지 대학을 서울로 가버리면 엄마 혼자 어떻게 살까 모르겠어. 오빠 밑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찮으니 돈 걱정도 해야 하고. 미나야, 너는 그냥 여기 국립대 가면 안 되겠니? 우리 집이 부잣집도 아니고 나도 알지. 그래서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등록금이 다가 아니잖아. 오빠 서울 보내놓고 나니까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도 만만치가 않네. 미안해. 그리고 엄마는 우리 딸이 엄마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생각을 좀 더 해볼게. 엄마만 알아요. 알겠어. 그렇게 저는 엄마의 바람대로 제가 자란 지방도시 국립대 사범대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희망이자 위안이었어요. 교사라는 직업은 엄마의 꿈이기도 했죠. 엄마가 되고 싶었다던 중학교 교사가 된 저를 보며 행복해하는 엄마를 보는 것 또한 제게는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으니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연애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솔직히 회의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다들 직장 생활 시작하다 보니 친구들이랑 만나면 결혼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난 무조건 일찍 결혼할 거야. 요즘 누가 그러냐고 하겠지만 난 30 되기 전에 결혼해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도 낳고 싶고 가능하면 애도 여럿 낳고 싶어. 그래? 다들 즐길 만큼 즐기고 놀 만큼 놀다가 결혼할 거라는데 너도 참 신기하긴 하다. 그렇긴 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모범적이시잖아.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도 신혼 같다니까. 하긴 그럴 수도 있겠다. 너희 어머니도 더 일찍 낳으셨잖아. 친구들 어머니 중에 너희 어머니가 제일 젊고 예쁘셨으니까. 그지. 나도 우리 엄마처럼 내 아이에게 젊고 예쁜 엄마 해줄 거야. 문제는 남자가 없는 거 아니겠니? 아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빨리빨리 좀 나타나주면 좋겠어. 모범적이지 않은 다소 위태로운 부부였던 부모님을 보고 자란 저와 달리 너무나도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 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친구는 결혼 자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정착하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저나 그 친구 같은 게 일반적인 건 아니고 반대로 저처럼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더라도 자기 결혼은 다를 거라는 환상을 갖고 탈출하듯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도 있었죠. 그러나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 삶에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책임감도 컸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향이 확실히 강한 편인데 결혼이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처럼 그런 부부가 아니어도 서로 다른 성인이 만나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또 그리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비혼주의야? 너희 부모님처럼? 아니면 너희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 글쎄, 나는 비혼주의자야 라고 선언하듯이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야 하려나? 사실 연애를 해봐도 그런 거야. 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드는 걸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랬대. 운명이라는 걸 서로 알았다고. 야, 근데 너는 남자를 만나도 애초에 마음을 닫아놓고 만나잖니. 내가 보기엔 넌 좀 그래.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겠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정말 운명 아닐까? 그런 사람 만나면 비혼주의고 뭐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아유, 제발 좀 그러시길 바라네요, 친구님. 네 결혼식 부케 내가 좀 받자. 단짝 친구랑 만나면 그렇게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이야기로 터놓곤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남자나 연애, 결혼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해서 그런지 저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재밌게 제 인생 즐기고 있었거든요. 영화도 혼자 보러 잘 다니고 혼밥도 잘하고 혼자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덜어 할 정도였으니까 말 다 했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누가 봐도 비혼주의자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전 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았어요. 원래는 국문과에 가고 싶었거든요. 혼자 책 읽는 걸 좋아했고 한국 문학을 좋아해서 그러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사범대 국어교육과에 들어간 것이었지만 그러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 문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도 보람을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교사로서 더 큰 사명감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계셨던 선배 선생님 덕분이기도 했어요. 그분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롤모델이자 멘토 같은 분이셨어요. 뭔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특히 아이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뭐가 맞는지 헷갈릴 때마다 그 선생님께 상담을 하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게 어떤 해답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 제게 맞는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마치 소크라테스처럼 계속 제게 질문을 던지시며 제 생각을 물어보셨고 그 방향성 안에서 저만의 방법을 만들어 가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큰 줄기에서는 시대와 세대가 달라졌어도 변하지 않는 근본이 있다는 걸 일깨워 주시는 분이셨답니다. 그러니 제가 그런 그 선생님을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처음엔 그 선생님 만날 생각에 출근하는 게 기다려지기도 했을 정도였다고요. 그런 그 선생님께서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던 거예요. 미나 선생, 남자친구 없다고 했지? 내가 중매를 한번 서볼까 하는데 말이야. 내가 이런 걸 잘 안 해봐서 조심스럽긴 한데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 중매요? 아,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하자고 하시는 건 뭐든지 다 하고 싶은데요. 선 같은 건 아직 너무 부담스러워요. 결혼에 대한 확신도 아직 없기도 하고요.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선이 그런 거겠지? 근데 한 사람을 만나면서 결혼에 대해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 나는 우리 남편이랑 선 봐서 결혼하긴 했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또 그렇더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선생님께서 제게 중매를 서겠다고 하셨으니 정말이지 너무 난감했어요. 물론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를 좋게 보시고 아끼는 마음으로 중매를 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그 말이 떨어지질 않았죠. 어찌 보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평소에 누구 다른 사람 중매 서시는 걸 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성향의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어머, 이 선생님 정말 좋겠다. 박쌤이 누구 중매 서겠다고 하는 건 나 처음 봐. 아마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으셨을걸? 정말요?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시던데.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괜히 선생님께 폐가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박쌤이 어른이 잘 알아서 소개한다고 하실까? 나라면 박쌤이 중매 선다고 하시면 당장 나갈 거야. 에이, 뭐예요. 선생님은 그렇게 잘 어울리는 남자친구도 있으시면서. 잘 어울리기는 개뿔. 아유, 내 속 썩어 나가는 걸 누가 알아.
하여간 박 선생님이 보증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믿고 나갈 거라는 소리야. 그니까 선생님도 그만 망설이고 맞나 봐.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아닌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부추기기도 했고 결국 저는 선생님의 소개를 받아들여 선자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 저로서는 아주 큰 결심을 한 거였답니다. 그 사람은 대기업 과장이라고 했는데 준수한 학벌에 깔끔한 외모까지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 시장에서 제법 수요가 있을 것 같은 조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제 조건에 비해 너무 과한 조건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소탈하고 솔직한 면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얼핏 보면 조건도 좋아 보이고 그러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그리 풍족한 집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 볼 일 있는 사람은 진짜 몇 없을 거예요. 학교도 좋은 데 나오시고 대기업에 다니시면서요.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많이 겪다 보니 자존감이 좀 떨어진 거일 수도 있지만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고향에 내려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대학을 서울로 가고 싶었는데 오빠가 서울로 진학을 했어서 저까지 그러기엔 부모님께서도 좀 부담이 됐거든요. 그래도 저 역시 지금의 제 직업이나 생활에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박 선생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조부가 박 선생님의 은사님이셨다는데 그 인연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박 선생님은 그 사람 부모님을 대단한 효자효부라고 하셨고 부모와 조상을 섬길 줄 아는 집안에서 잘 자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소개하기도 하셨어요. 직접 만나보니 과연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도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양친 모두 건강하시고 화목한 집안이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게 좋아 보였어요.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조건이면 썩 괜찮은 조건이죠.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지방에서는 1등 신랑감이라 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원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잘나 보이게 포장하려는 심리, 또 약점은 드러내지 않고 방어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갖는 게 보통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저부터도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다는 게 무척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첫눈에 정말 이 사람이구나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은 정말 아니야라는 것도 아니었기에 몇 번 더 만나보기로 했어요. 한번 만나보고 뭘 얼마나 알겠나 싶은 생각도 있었고 또 좋은 마음으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선생님에 대한 예의로라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데 막상 만나보니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처음 만난 날부터 느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명하게 드러내는 스타일이라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직장이나 집안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하지만 세세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숨길 수도 있고 적당히 좋게 포장해서 보이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한결같이 솔직하고 꾸밈없이 얘기하는 게 좋아 보였죠. 참 솔직하신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건지도 모르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대단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생활할 땐 잘난 사람들한테 하도 많이 치여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아무리 포장을 해봐도 결국은 초라해졌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다 까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뭐.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게 정말 자존감 높은 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정신이 아주 건강하신 분 같아요.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게 됐고 처음부터 어르신들이 나섰던 맞선이었기에 제대로 만나본다고 하니 그쪽 집에서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소 이른감이 없지 않다 생각했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상견례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초대에 응했죠. 집으로 초대를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집안 분위기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한 것도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듣던 대로 그 사람 부모님 두 분도 사이가 좋아 보였고 가족들이 모두 화목해 보였어요. 한마디로 저희 집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되면서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씁쓸한 생각까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보다는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란 그 사람이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집안이란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다거나 학벌이 대단한 그런 집안이 아니거든요.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는 따뜻한 집안이 정말 좋은 집안 아닐까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그 사람도 자기 가족에 대한 마음이 애틋했고 만약에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사람 또한 그렇게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당장 날 잡을 기세 아니냐고요? 다 좋았는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긴 했어요. 그 사람은 외아들로 집안의 장손이었거든요. 선생님께 들은 것과 같이 집안 분위기 자체가 부모나 조상에 대한 예의와 법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라 명절이나 제사 같은 것도 꽤나 격식을 차려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 조건을 좋다고 생각할 여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것이고 또 격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부모님까지 직접 만나 뵙고 나니 확실히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저희 집안이 워낙 그런 걸 안 챙기는 집안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집안의 막내셨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후처셨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신 뒤로는 다른 형제들과 왕래도 안 하셨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따로 할머니, 할아버지 기일이나 명절을 챙기지도 않으셨고 말이에요. 엄마는 시집 오면서 친정에서 멀리 떠나왔기에 또 늘 아버지 눈치를 보며 사셨던 분이셨으니 외가와도 교류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는 어릴 때도 명절이라고 친척들이 다 모여서 지낸 경험이 거의 없는 거죠. 아우, 얘가 외아들이긴 하지만 우리 시댁이 형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이면은 꽤나 대가족이 된답니다. 옛날부터도 이 정도 대가족이면 텔레비전에 나가도 된다 했어요. 요즘엔 더 보기 힘들고 말이에요. 이런 얘기 요즘 아가씨들은 다 부담스러워 하겠죠? 아, 네. 그럴 수는 있을 텐데 저는 워낙 친척도 별로 없고 그런 분위기를 모르고 자라서 뭔지는 잘 몰라도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머나 어머나,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다행이지. 고마워요. 좋게 생각해주려고 해서. 아유, 듣던 대로 참 요즘 아가씨들 같지 않게 참하고 반듯하고 박 선생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얼마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러시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좋게 봐주시는 것이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싶었고 저 역시 그 사람 집안의 그런 부분들을 호기심을 갖고 좋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사람의 장점을 너무 크게 보아버린 탓에 다른 사람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할 것들도 더 좋게 생각하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집에 다녀온 후 조금 더 진지한 마음으로 연애를 이어갈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쪽 집안에서 자꾸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인사를 드리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괜히 이런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일이 딱 생겨버린 겁니다. 전형적인 맞선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몇 번 만나보고 괜찮다고 하면 바로 상견례하고 날 잡고 그러는 건가요? 맞선이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양쪽에서 서로의 조건에 대해서도 알고 그만하면 괜찮겠다 생각하고 만나는 것이니 출발선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좀 압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전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알아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기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으니 자기도 저희 부모님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며 그 사람이 불쑥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는 바람에 일이 더 커졌지 뭐예요. 그 사람이 다녀간 후 저희 집에서도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말입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고향 내려와서 대기업 다닌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딨어. 나 그 박 선생님이라는 분께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다 얘. 엄마도 참 그런 조건만 보면 어떡해. 대기업이라고 무턱대고 좋다 그러는 게 어딨어? 예, 그래도 말은 바로 해야지. 서울은 또 모르겠지만 이 동네에서 그 정도 신랑감이 어디 쉬운 줄 알아? 중매쟁이 통해서 그런 선자리 잡으려면은 돈이 얼마나 들지 몰라. 그쪽 집에서도 결혼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얼른 해버리는 게 좋지. 안 그래? 나는 잘 모르겠어. 사실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좀 더 지켜보고 싶단 말이야. 배부른 소리 작작하고 오라는 곳 있을 때 시집가라. 그만하면 너한테는 차고 넘치는 과분한 상대지 뭐. 무슨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잡아줘서. 아버지야 뭐 원래 저나 엄마를 인정하는 말 같은 걸 하신 적이 없는 분이니까 좋은 말을 하실 거라는 기대도 아예 없었지만 엄마까지 깜빡 넘어가서는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은 단 한 번 인사를 드리는 것만으로 저희 부모님까지 완벽하게 포섭해버렸고 결국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지인들에게 저를 약혼녀라고 소개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나 보다 생각하게 됐죠. 그 사람은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꽃이나 케이크 같은 선물을 보내기도 하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을 소개해 주신 선생님께서도 무척이나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의 안목이 맞았다는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요. 이어 일사천리로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고 나니 슬슬 실감이 나더군요. 제가 이렇게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실감이 난다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실 여전히 얼떨떨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저의 결혼 생활,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분명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예비 시댁과의 관계가 조금씩 부담스럽기 시작한 겁니다. 아유, 내가 딸 하나 없이 자식이라고는 이 녀석, 아들 하나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는 얼른 며느리 봐서 딸처럼 데리고 다니고 싶었는데 이렇게 참한 며느리를 보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어머니.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머님께 잘하면서 살게요. 더 예쁘게 봐주세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괜찮죠. 아니, 감사한 말씀이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저 정도까지는 말이에요. 근데 예비 시어머니는 거기서 한 발, 아니 몇 발짝이나 더 나가시는 거예요. 예민아야, 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지 않으련? 누가 전복 좋은 걸 보내줬는데 너한테도 먹여주고 싶어서 그래. 어머,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럴게요. 주말에 뵙겠습니다. 그래. 저녁 말고 점심 해줄 테니까 일찍 오너라. 알았지? 점심을 먹자고 하신다고 딱 점심시간 맞춰서 갈 수는 없잖아요. 조금 여유 있게 가려고 하다 보니 오전부터 예비 시댁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 한 끼 먹고 나오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아침부터 불러다 놓고 점심 먹고 나면 과일에 차 마시고 점심 먹은 거 치워놓고 나면 돌아서서 바로 저녁 준비할 시간이잖아요. 그럼 또 저녁 준비하시는 거 돕고 저녁까지 먹고 와야 했던 거죠. 최소 2끼를 예비 시댁에서 먹으면서 하루 종일 예비 시모를 따라다녀야 했던 겁니다. 같이 장을 보러 간 적도 있고요. 음식 하시는 것도 돕고 말이에요. 집집마다 음식을 해먹는 게 차이가 있잖니? 나는 뭐 가품 같은 거 그리 따지면서 강조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지만 음식만큼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나도 처음 시집 왔을 때 우리 어머님한테 다 배웠단다. 그래서 너한테도 그렇게 해주려는 거야. 배운 대로 말이지. 아, 네, 어머니. 가풍. 네,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배울게요. 아유, 이런 내가 가르치는 게 직업인 사람 앞에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건가?
아니요, 어머니 별 말씀을요. 저 배우는 걸 좋아해요. 아이고,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도 하는지. 생각할수록 신통해.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아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게 되는지 말이야. 그 참한 며느리, 예쁜 며느리란 말도 처음 몇 번이야 기분 좋고 감사한 말이었지만 자꾸 들으니 좀 그런 게 예비 시모가 말씀하시는 참하고 착한 며느리라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게 좋은 말씀만 하시면서 잘 해주시겠다고 그러시는 거긴 했지만 걸핏하면 저를 예비시댁으로 부르시는 것도 그렇고 뭔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딘가로 자꾸 휩쓸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재밌기도 했어요. 그러나 너무 자주였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늘 같은 걸 보고 듣는 것 같아 좀 지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예랑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자기 추석 연휴에 우리 집에 와서 차례상 좀 차려야겠어. 엄마가 그러라고 하시던데. 차례상? 나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차례상까지? 나 정말 자신 없는데 꼭 가야 해? 결혼이라도 하고 나서부터 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엄마가 오라고 했다니까. 어차피 자기 집은 명절이라고 뭐 딱히 하는 것도 없잖아. 명절 연휴에 집에서 놀면 뭐해. 우리 집 와서 엄마 아버지한테 점수 좀 따야 할 거 아니야. 뭐라고? 무슨 뜻이야? 점수를 따야 하다니. 아니,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무슨 차례상까지 차리면서 점수를 따라고.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점수를 따야 할 정도로 모자란 것도 없는데 그럼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너무 열받아서 처음으로 예랑이에게 소리까지 빽 질렀는데도 화가 삭혀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성질을 내면 전 예랑이가 자기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실수해서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설령 속으로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며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이건 사람이 솔직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결혼할 사이여도 아니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기에 서로 간에 더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랑이가 그걸 완전히 무시했다고 생각했고 꼭 사과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더 화를 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랑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과는커녕 정말 기가 막혀서 예랑이가 콧방귀까지 뀌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제껏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디 하나하나 꼽아볼까? 솔직히 말해서 너 나이도 적은 나이 아니고 집안들 볼 거 하나 없고 그나마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거랑 우리 할아버지 제자이신 박 선생님이 참한 신부감이라고 죽혀 세웠던 게 전부 아니야?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부모님 성에 차지도 않는 며느리감이었다고. 몰라? 뭐라고? 지금 그거 다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지금까지 그런 생각으로 나 만났던 거니? 와, 기가 막혀서. 진작 그렇게 말하지 왜 이제 와서 이래? 말 안 해도 당연히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고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렇게 나오니 나야말로 당황스럽네. 파혼당하기 싫으면 점수 따서 잘할 생각해. 나 이번 일로 실망이 아주 커. 그야말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날 밤 머리가 복잡해서 한숨도 못 잤어요. 그날 밤뿐만이 아니라 연휴가 되기까지 몇 날 며칠을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연휴에 예비시댁에 가기는 갔습니다. 예랑이가 말한 것처럼 이제부터라도 잘해서 예비 시부모는 물론이고 제게 실망했다고 말하는 예랑이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건 결코 아니에요. 며칠을 고민해도 머릿속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고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할도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비시댁에 갔고 전부터도 예비시모에게 불려다니며 했던 것처럼 예비시모 하시는 것 좀 거들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 배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막상 예비시댁에 갔더니 상황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 미나 왔니? 조금 더 일찍 갔으면 좋았을걸. 너 오늘 무척 바쁠 텐데 말이야. 네?
일찍 오라고 하셔서 아침에 온 건데요, 어머니. 네 시아버지랑 나는 오늘 모임이 있어서 곧 나가야 하니까 네가 차례상을 맡아서 한번 해보렴. 네? 제가요? 혼자서요? 어머님은 모임 나가시고 그러면 작은 어머님들이라도 오시는 건가요? 제가 차례상을 어떻게 차려요, 어머니? 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얘도 참 오기는 누가 와. 우리 동서들이랑 명절 당일에 나오는 거지. 오늘은 동서들도 다들 자기 가족들이랑 보내야 할 거 아니니? 어차피 시집 오면 앞으로 네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인데 미리미리 예행 연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 이런 거는 자꾸 해야 많이 느는 법이다. 실수해도 괜찮아. 예비 시모는 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말하고는 쌩하니 외출해버리고 말더라고요. 웃음이 터지는 게 누군데 정말. 예랑이도 모임이 있다고 진작 나가고 없었고 결혼도 하기 전 명절 연휴에 예비 시댁에 저 혼자 남겨진 이 상황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건가 싶기도 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조상에 대한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라면서 저한테 아무것도 알려준 것도 없으면서 뭘 믿고 조상님께 올릴 차례상을 맡아서 차리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져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제사 음식 대행해주는 곳에 문의를 하거나 시장에서 대충 사다가 구색을 갖출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하고 인터넷으로 제사 음식 업체들부터 찾아봤었죠. 근데 가만 생각하니 그건 너무 싱겁잖아요? 재미가 없지 않냐고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것도 혼자 힘으로 차리게 된 차례상을 역대급으로 차려보겠다고 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바빠진 저는 얼른 달려가 한가득 장부터 봤어요. 그리고 서둘러 차례상에 올릴 음식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정말이지 하루 종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발바닥에 불이 나게 우왕좌왕하며 치열하게 준비했다고요. 밤이 되어 예비 시부모가 돌아오실 즈엔 아예 보란듯이 상까지 펴놓고 그 위에 차례 차릴 때처럼 미리 다 올려놓기까지 했다니까요. 제대로 잘 보시라고 보기 좋게 해드린 거죠. 이제 들어오세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어떠세요? 내일 아침에 딱 이렇게 차려놓고 차례 지내면 정말 대박일 것 같지 않나요? 안 그러세요, 어머님, 아버님? 아, 이게 다 뭐야? 이걸 지금 차례상이라고 차렸단 말이냐? 너 지금 우리랑 장난하자는 거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왜 그러세요? 저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차렸어요.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아이고 머리야. 아니 이게 다 뭐람? 대체 제가 차례상을 어떻게 차려놨길래 예비 시부모가 뒷목 잡고 부들거리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설마 제가 미쳤다고 제대로 된 차례상을 죽어라고 차렸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자, 그럼 제가 차린 차례상을 하나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산적, 예비 시부는 물론이고 돌아가신 조부께서 특별히 좋아하셨다고 들었고 그래서 예비 시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언젠가 산적이 제일 중요하다 하셨던 게 생각나서 툭불, 살치살, 스테이크 꼬지를 한번 꽂아봤어요. 중요한 만큼 제일 좋은 한우로 돈 아끼지 않고 만들어봤다고요. 뭐라고? 스테이키 소스라니. 위에 뿌려놓은 건 대체 뭐야? 저거요? A1 스테이크 소스인데요. 버터도 최고급으로 새로 사와서 그 버터 녹여서 구웠고 꼬챙이도요 아주 고급진 걸로 새로 샀어요. 이 정도는 돼야 신경 쓴 게 팍팍 티가 나죠. 예비 시모가 나가면서 장보라고 카드는 하나 주고 갔었거든요. 아마 그 카드로 제일 통 크게 지른 게 바로 그 스테이크용 한우였을 겁니다. 명절 대목이라 가뜩이나 비싸게 파는데
그 중에서도 선물용으로 포장까지 대단하게 해놓은 제일 비싼 걸 골라왔으니까요. 아주 고급지고 좋잖아요. 제 카드였다면 벌벌 떨면서 할부로 해달라고 했겠지만 예비 시모가 준 카드니까 아주 시원하게 긁었죠. 사실 그때도 좀 통쾌하긴 했어요. 또 삼색나물 대신 컬러 샐러드를 만들었는데요. 키위, 토마토, 가지를 색깔별로 플레이팅한 초현대식 샐러드였죠. 아우, 조상님들 건강도 챙겨야죠. 채소는 이렇게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어주는 게 좋대요. 어머님도 아시죠? 보기도 좋고 맛도 있으니까 최고 아니겠어요? 잡채 대신엔 파스타를 만들어뒀습니다. 아, 어머니, 그 잡채에 들어가는 당면이 고구마 전분인 건 아시죠? 그게 또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데요. 그나마 파스타 전분은 덜하거든요. 거기다가 특별히 통밀 파스타로 준비했답니다. 또 동태전 대신에 대형 마트에 파는 동물 모양 냉동 동그랑땡을 구워놨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어떠세요? 처음에는 용가리 치킨으로 사오려다가 조상님들 중에 용띠만 계시는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동물 모양으로 준비해봤는데 엄청 좋아하시겠죠? 과일은 홍동백서로 올린다는데 제가 뭘 준비한 줄 아세요? 어머니, 사과나 배 이런 거 너무 식상하잖아요. 조상님들도 글로벌 트렌드 따라가셔야죠. 그래도 홍동백서 구색 맞춰서 법도 있게 이쪽에는 붉은 와인, 저쪽에는 샴페인으로 준비해봤어요. 제가 음식을 하나하나 소개할 때마다 낯빛을 바꾸시던 예비시부는 끝내 홍동백서 설명을 다 듣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예비시모만이 거실에 남아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군요. 할 말이 없다 그런 심정이셨겠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전 아주 당당하고 뿌듯하다는 얼굴로 고개 빳빳이 들고 예비시모 앞에 서 있었어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도대체가 말이 안 나온다. 너 정말 너희 집에서는 이렇게 가르쳤니? 어디 조상님들께 올릴 음식을 이딴 장난을 치냔 말이다. 아니, 엄밀히 제 조상님들도 아니잖아요. 어머님이야말로 그렇게 조상 모시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라고 하셨으면 그런 걸 어떻게 아직 시집도 않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맡기고 모임에 가셨어요? 뭐가 더 말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아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싹싹 빌어도 가당치도 않을 상황인데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야? 아니, 네가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지? 아직 제일 중요한 걸 안 보여드렸는데 그것까지 마저 보세요. 그러고 나서 말씀하세요. 어머니, 제가 준비한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예비시모가 열폭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런 예비시모 약이라도 올리듯 생글거리면서 마지막 한 방을 꺼내놨어요. 차례상 신위가 놓일 자리에 제가 직접 쓴 메모지를 올려놨었거든요. 조상님들, 저는 이 집안에 시집 오기 싫습니다. 그렇지만 예의는 차렸어요. 많이 드세요. 골 때리는 차례상의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선사해줬으니 예비시모는 그야말로 입만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다시 성질을 내며 폭발하듯이 따지고 들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예비시모가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따박따박 제 할 말 다 해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고 있던 바로 그때 예랑이도 귀가해서 들어오며 황당한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예랑이는 예비시모보다 반응이 한결 빠르던걸요. 차례상 보자마자 저를 보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이, 지금 이게 다 뭐야? 우리 조상님들 차례상을 두고 장난을 쳐? 미친 거야? 점수 좀 따라고 데려다 놨더니 파혼 당하고 싶어 환장했냐? 파혼? 그래, 그깟 파혼이 뭐 대수야. 파혼 당하고 싶었다. 뭐 어쩔 건데. 뭐? 너 정말 제정신 아니지? 아우, 이걸 정말? 아니, 파혼 당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파혼하고 싶어. 이 자식아, 너무 하고 싶어. 신이 앞에 내가 써놓은 거나 봐. 그게 내 진심이니까.
예랑이가 들어오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 예비 시어머니는 예랑이만 쳐다보고 있던데 제가 더 세게 나가는 통에 예랑이도 당황하지 뭐예요. 그런 모습을 비웃어주며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죠. 그걸로 뭘 하려고 했냐고요? 내가 손수 차린 생애 첫 차례상이라 기념으로 사진 한 방 박아갈게요. 이런 순간은 사진으로 남겨놔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 집 사람들 경악하게 만들어주고 깔깔 웃으며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혼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역대급 차례상을 차린 역대급 또라이가 되었겠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그 집안이야말로 골 때리는 또라이 집안 아니냐고요. 겉에서 보기엔 어떻게 잘 포장이 됐을지 몰라도 저는 그 실체를 알아버린 사람인 거죠. 알맹이 하나 없는 허례허식, 효부효자 좋아하네? 조상님들께 대한 예의라고요? 그거 웃을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예비 며느리한테 테스트하듯 차례상 덤탱이 씌워놓고 모임 나가 하루 종일 놀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나 한 걸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조상에 대한 진심이라곤 하나 없으면서 그저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맞아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 입맛대로 구색이나 맞춰줄 그런 참한 며느리가 되어줄 생각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파혼을 하고 나니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동안 뭔가 끌려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쭉 있었으니까요. 단 하나 맘에 걸리는 건 중매를 서주셨던 선생님이었어요. 그간 머리 복잡한 고민을 하는 동안 그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는데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선생님 입장이 난처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오해를 풀어서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생각해서 괜히 나중에 후회할 얘기는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파혼을 결심한 이상 선생님께 그간 말씀드리지 못했던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리고 솔직한 제 심정까지도 다 털어놓고 나니 선생님께서도 저를 충분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아유, 참, 사람이란 게 모르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배우네. 그런 사람들인 것도 모르고 중매를 섰다니.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 미안해, 미나 선생. 아니에요,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이 이러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더 힘들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선생님이 무슨 잘못이에요.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미나 선생님 더 믿었던 것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 할 일인 거지. 내가 이 빚을 어떻게 갚나. 사람이 작정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게다가 선생님도 그 사람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신 것도 아니시고 저 이렇게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덕분에요. 선배 선생님 마음 편하시라고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결혼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파혼할 줄 모르고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그런 마음만큼은 퇴색하지 않았어요.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설렘이나 기대는 여전히 남아있답니다. 또 배우자감으로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랄까, 안목 같은 것도 조금 더 키운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어느새 30 중반이고 곧 후반이 되겠지만 이 나이에 파혼을 겪었다고 해서 결혼에 대한 가능성을 아예 닫아버리고 차단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볼 생각이에요. 지금처럼 제 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은 다들 그런 분들 만나 잘 살고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정말 축하드려요. 제가 겪어보니 더 알겠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제게도 그런 축복이 찾아오려는지
꼭 찾고 싶다는 바람과 희망을 갖고 저는 내일부터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좋은 남자 나타나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눈 크게 뜨고서 열심히 살 거예요. 어디서 뭐 하느라 이렇게 꽁꽁 숨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진정한 반쪽에게 너무 뜸들이지 말고 얼른 제 앞에 나타나 달라고 말하고 싶어요.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생 짧다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저도 벌써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 짧은 세상, 함께 즐기며 오래오래 행복할 사람을 저도 꼭 만나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도 응원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엔 제가 겪은 어이없는 일을 하소연도 하고 나름 통쾌하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복수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에 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런 마음보다 훨씬 건설적으로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저 스스로 제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답니다. 모든 게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세요.